서신남 노회찬과 의리남 유시민의 저공비행.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공비행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노회찬 서신남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셨는데요. 삼성 비자금 관련 불법 녹취록, 소위 엑스파일 폭로로 인해서 정치 생명의 경각에 달렸으나 굴하지 않고 특권층과 대결하고 있는 서신남 노회찬,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 전주 MBC에서 신년 특집 TV 토론이 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신 거네요? 막 도착했습니다. 사실 지금 밤 10시 넘어서 지금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검찰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그리고 기업은 기업답게, 그리고 정치인은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비행을 앞두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저공비행에서도 크게 또 활약을 하셨는데, 의리남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거나 포기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분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빚지고 가신 것만 인수해서 끝까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 며칠. 아시다시피 공동대표들 요새 1인 시위 여기저기 하느라고요. 광화문 가서 용산 참사 3주년 구속자 석방하라 이런 것도 하고, 또 반값 등록금 집회 가서 연설도 하고, 청와대 앞에 송아지 끌고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서울역 가서 KTX 매각 반대 1인 시위도 하고, 셋이서 교대교대로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그 송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아지는 뺏겼죠. 강기갑 의원이 어떻게 끌고 오셨는데, 그 청운. 뺏겼습니까? 경찰한테 뺏겼습니다. 그 조사해봐야 됩니다. 국고로 귀속 안 하고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빼돌려서? 누가 또 먹었다가는 이러면 큰일 나죠. 요즘 워낙 이 정권은 뭘 잘 먹어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다 잡아먹었으면 어떡하죠? 지난주에 그 저공비행 우리 처음 했는데 아직도 좀 알딸딸하죠. 그게 팟캐스트 1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웬일이래요? 요새 팟캐스트 잘 안 내려받는 모양이죠. 낙검수가 좀 쉬는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칭찬도 많았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좀 사실은 첫 비행이다 보니까 좀 덜덜거리고. 그렇죠. 비행기도 이제 아직 익숙한 비행기도 아니고. 그 비행기 소리가 너무 구식이라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색색이로 바꾸라고. 저공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우리 두 번째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비행인데, 이 비행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갔어요? 근데 자주 타도 이 마일리지가 없어요. 이게 폭격기라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비행기 타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비행 중년입니다. 비행 소년은 아니고 비행 중년. 비행 중년. 비행 소년은 아니고 비행 중년. 그래서 오늘은 비행 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소녀 때부터 이제 비행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사실 얼마 전에 부산일보가
파업을 했어요. 예. 신문이 일간지가 발간한 데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 11월 달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인터넷판만 이렇게 나오고 또 인터넷판도 회사 측에서 홈페이지를 이제 다운시키려다가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광화문 경향신문사 앞에서 부산일보 그 노조. 직원들이 노조 조합원들이 올라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왜 부산일보 조합원이 왜 경향신문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한대요? 궁금하죠. 예. 강탈 재산, 정수재단 국민에게 돌려주라. 국민에게 돌려주라. 국민에게 돌려주라. 신문가에 볼모삼는 정수재단 각성하라. 정수재단 각성하라. 정수재단 각성하라. 예, 오늘은 제가 이 저공비행 조종관을 잡고 우리 이제 기총 사수로서 우리 또 이 의리남 유시민 대표를 태우고 한번 문제 지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가야 되죠? 먼저 부산일보를 한번 정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럼 경향신문하고 부산일보가 어떻게 연결되지? 예. 그 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작물재단, 정수재단을 향해서 비행해야죠. 비행 소녀를 찾아서. 예, 최종 그 타격 대상은 정수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정수리를 뭐 정수인지 엉덩이인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예. 해보죠. 네. 그 부산일보가 이제 뭐 신문 안 나온 날도 있고 그랬는데요. 1월 18일 날 그 언론노조에서 전국적으로 24개 시군에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어요. 네. 주로 이제 1인 시위죠. 그렇게 했고 이제 24개 시군 50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19일 날 했습니다. 1월 19일 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사 앞에 부산일보 조합원, 노조 조합원이 박근혜 씨는 뭐 손을 떼라 또는 뭐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라 이런 걸 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한나라당 앞에서 안 하고 왜 경향신문사 앞에서 했습니까? 그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도대체 부산일보 노조 조합원이 경향신문사 앞에서 할까? 혹시 경향신문이 부산일보를 쥐어박았나?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둘 다 괜찮은 신문인데. 예, 봤더니 경향신문사가 있는 그 빌딩, 경향신문사 빌딩에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더군요. 정수장학회 사무실 입주해 있다. 예.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경향신문 빌딩에 있을까? 이상하시죠?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땅이 정수장학회 땅이에요. 땅이. 예. 그 경향신문 빌딩이 들어서 있는 그 광화문에 그 땅이 정동. 예. 네. 약 800평. 예. 정수재단 땅입니다. 네. 그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그럼 경향신문사는 정수재단 땅 위에다가 이 건물을 올렸을까? 뭔가 과거 인연이 있는. 그럼요. 깊은 인연, 얽히고 설킨 인연이 있죠. 오늘 그 인연의 실타래를 따라서 저공비행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이 얘기 출발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정수장학회는 사실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학회가 아닌가. 그럼요.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언론계에서 경제계를 거쳐서 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학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예, 정말 이상하죠. 예, 1988년에 부산일보 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민주화 이후에 예. 그때도 첫 번째 요구가 정수장학회 해체하라예요. 예. 도대체 신문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데 왜 장학회를 해체하라 그러느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왜 장학금 반대 운동하나? 왜 그러냐 이거죠. 혹시 부산일보 노조원들이 혹시 장학금을 아무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네. 이 정수장학회 또는 뭐 정수재단, 정수장학재단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정수장학회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죠? 이 정수장학회가요. 돈으로 추산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 네.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KBS와 더불어서 제일 큰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산일보 네.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계양신문사터 723평. 네. 완전 금사라기 땅이죠. 그걸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등기부 등본은 못 대봤는데 능동, 서울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네. 그것도 정수장학회 소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장학회가 설립된 거는 80년대 초반이죠. 50대. 근데 있기는 그 전에 5.16 장학회라고 해서 19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연면이 이어져 오다가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정수장학회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따서 박정희, 유경수 장학회로 이게 바뀌어 설립이 됐죠. 예. 1962년에 설립된 5.16 장학회가 다시 1980년대 들어와서 정수장학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오늘날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사실 1962년 5.16 장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5.16 장학회의 재산은 아니었죠. 아니죠. 5.16 장학회는 있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죠. 예. 근데 원래는 다른 장학회의 재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원래 이제 부일장학회라고 네. 부산에 사마고무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김지태라는 분이 네. 아주 부산에서 아주 큰 선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일장학회를 만들어서 상당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민간 장학회. 그렇습니다. 예. 네. 로 있었는데 1962년도에 이제 이분을 박정희 정권이 잡아다가 가둬놓고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라고 있죠. 군수지원사령부. 네. 거기 법무관실에 수갑 채워놓고 예, 그 아들한테 인감 가지고 오도록 해갖고 그 부일장학회 재산을 다 빼앗았죠. 그때 온 게 서울 MBC 문화방송의 100% 지분, 부산문화방송 100%, 부산일보 100%, 그리고 지금 계양신문 땅은 나중에 얘기고요. 그건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내에 250여 필지의 땅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10만 땅. 평이 넘는. 예, 총합해서 10만 평이 넘는. 네.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땅은 예 강탈한 다음에 땅은 국가로 귀속시켜서 국방부가 쓰게 하고 대부분 나머지 재산은 5.16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예. 그 빼앗은 명분이 뭡니까? 명분 없어요. 그냥 헌납했다는 겁니다. 국가에. 아니 그런데 구속시키고 땅 내놔라 뭐 내놔라 할 때는 이유가 그래도 내거는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명분은 이 김지태 씨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동양척식회사에도 근무도 잠깐 했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5.16 나자마자 이제 기업인들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인연합회, 네. 정경련. 전국경제사범연합회. 예. 이제 다 사실 정경련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서울이고 네. 부산이고 대구고 뭐 좀 큰 회사 하던 기업. 한 명 빼고. 한 명이 도발이 쳤습니다. 아, 도망갔어요? 예. 누굽니까? 이병철 씨라고. 아, 이병철 외국어로? 예.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15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다 구속됐는데 이분만 구속 안 되고 있다가 상황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와서 끌려가지 않고 호텔로 가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경제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감복시켜서 타협을 받다라는.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하느님 백이고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도발이 백이라는 거죠. 도망치는 게 최고다. 일단 불 꺼질 때까지는 도망쳐서 튀고 보자. 안 잡혀야 돼요. 하여튼 그때 5.16 나자마자 김지태 씨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이제 뭐 돈 좀 많이 내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 다 나올 때. 1차 구속이죠. 61년도 5억 내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내고 이제 나왔다가 그 62년도에 다시 잡혀갔는데 그때는 혼자만 잡혀가죠.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잡아가죠. 잡아다 놓고 이제 부정축제 뭐 부패한 기업인 해외로 재산 도피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구금을 해두고 위협을 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까지 밀수 혐의로 뭐 이렇게 다이아 반지 끼고 들어온 거 이런 거 가지고 잡아놨겠다. 독일적 카메라.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연락을 받고
군수지원사령부 법무관실에 가서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다 찍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나의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하죠. 장학회는 공적인 기관인데 그걸 또 국가에 헌납합니다. 네. 국가에 헌납했으면 국가가 가져가야지. 그걸 국가가 안 가져가고 땅만 국방부로 넘기고 나머지 이 재산들을 전부 5.16 장학회를 만들었죠. 이 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작물이라고 말해도 맞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데 국가에 헌납한 게 사실이죠. 그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국가가 당시로서는 이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니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앞으로 헌납을 했는데 즉 개인에게 헌납한 게 아니라는 국가에 거죠. 헌납한 국가에 거죠. 헌납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가로 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국가 아닌 사적 영역으로 간 거죠. 5.16 장학회로. 이걸 또 쓸어 담기 위해서 5.16 장학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작물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국가재건 최고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 앞으로 온 걸 갖다가 슬쩍이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 뺀 거죠. 하기야 뭐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니까 뭘 찬탈 못 하겠습니까만은 국가 재건대도 이렇게는 안 하던데. 전두환 씨한테 걸렸으면 3,000개월대 감이야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사실관계가 다 알려진 게요. 이제 말만 이렇게 떠돌다가 2005년도에 이제 국가정보원. 왜냐면 다 그때 이제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관여됐고 한 거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진실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사. 여기서 과거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은 경제인들을 정경 유착에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하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이고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박정희 씨가 중앙정보부에 부일장학회를 다 뺏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경향신문 얘기도 이때 나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강제매각을 했죠. 뭐 그 좀 복잡합니다만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때 이제 말하자면 그 부인까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했고 헌납하는 서류에 사인한 날이 이제 6월 20일이었는데 6월 20일이면 불법 구금돼 있을 때니까 이게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시비가 걸릴까봐 한자로 쓴 두 이자를 석삼자로 이제 가피를 해서 고쳐서 6월 30일로 변조를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사실은 이걸 돌려달라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서부터 아들들이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못 돌려받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가 그거 원래 우리 거니까 다시 우리가 쓰겠다라기보다는 그 원래 명칭이 부일장학회니까 부일장학회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렇죠. 그게 왜 정자 숫자가 들어갔느냐. 아무 관계 없는데. 돈 한 푼 안 낸 사람들이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것을 강탈한 사람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손떼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초보적인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 김지태 선생 차남 김영무 씨. 그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정말 그때는 잘못됐다.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행동을 했더라면 나는 그 박근혜 씨의 그 인기가 훨씬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할 때 해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는 박근혜 씨를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겠다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나오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 텐데 그게 자기 재산도 아니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지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여기 보면 50쪽부터 이 부일장학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죠. 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부산상고에 가면 거기 김지태 선생이 만든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거길 가라.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부일장학금을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백양장학회 이게 김지태 선생이 만든 거죠. 김지태 선생 자체가 옛날로 치면 부산 제2상업학교. 그렇죠. 부산상고. 부산상고를 예, 졸업했죠. 그래서 예. 교내에 김지태 선생이 만든 장학금이 있는데 그게 장학금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된 후 언젠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했다. 정수장학재단은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재단이지만 누가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장학재단은 범죄의 증거이며 작물이다. 정의를 실현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유족이나 시민대표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네. 변호사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았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국민 여론으로 풀어보려 해도 정수장학재단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 씨가 야당 대표로 있어서 쉽지 않았다.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와 비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할 권한을 마구 휘둘렸는데 민주정부는 그 작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되어 힘이 빠진 것이다. 부당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우리 역사의 한계일 것이다. 이렇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예. 정치적인 이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죠. 못 잡았던 거죠. 예. 민주화도 이제 늦게 됐고 심지어는 1980년 친위 구테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5.18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도 정수장학회, 이 5.16 장학회, 예. 이게 뭐냐, 이거. 예, 희한하다. 희한하다. 예.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왜 그 가족들이 예. 다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MBC 주식의 70%를 빼가지고. 예, 서울 MBC 거 70%를 빼서 따로 그게 방문진이죠. 예,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작물을 돌려치기 한 거죠. 그렇죠. 작물 나눠 가지기. 2차 돌려치기. 2차 돌려치기를 예. 한 거죠. 다들 훌륭해요.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예, 뭐 안 닦아먹고. 근데 예. 뭐 많았으니까. 예, 지 혼자 안 먹고, 예. 뺏어가지고 예. 또 재단 하나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방문진을 통해서도 MBC를 지금 또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문진이 MBC의 뭐 지배주죠. 지배주죠. 최대주 70% 방문진, 30% 정수장학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늑대 70, 그다음에 여우 30. 여우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하이에나 30. 예. 예. 그 이 책은요, 제가 이제 요거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요게 운명이다 이 양장본 초판 1쇄 첫 100권 중에 하나예요. 네. 그쪽에 도장 찍고 제가 출판사에서 찍은 도장에 제 사인 딱 해서 인증을 해놓은 건데. 아, 예. 예, 우리. 제 이름이 있네요, 거기. 예, 우리 소신남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보셨겠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하나. 아, 예. 예.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소중한 책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설명이 됐어요. 근데 왜 이제 경향신문 앞에 와서 이걸 하고 있냐. 네. 아까 그 얘기였잖아요. 예. 이게 62년도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생기죠. 이때 이제 경향신문을 뺏어가지고, 이 정수장학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확인된 건데요. 이때가 64년도, 예. 부일제 장학회를 뺏어갖고 이제 5.16 장학회를 만든 후 2년 후에 그 당시 경향신문이 상당히 괜찮은 신문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죠. 원래 가톨릭 재단에서 만들었던 신문인데 이거를 이제 그 이중구라는 분이 사장 맡으면서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아주 반정부 신문으로 멋지게 편집해가지고
장사를 엄청 잘했다고 그래요. 사카린 밀수 특종도 여기서 경향신문에서 했죠. 예. 그것도 이제 삼성그룹. 그렇죠. 이병철. 네. 그때 박정희 정부가 감싸려고 했던 예. 삼성 이병철 씨를 갖다 날려버린 거죠. 예. 그때 이제 이게 상당히 중앙정보부가 눈에 가시러 봤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경향신문 사장이 이준구라는 분인데요. 이때 이제 수많은 간첩 사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문백, 이형백 간첩 사건. 예. 또 윤우현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월북 사건. 이렇게 묶어갖고 발표해가지고 경향신문이 무슨 간첩의 조종을 받는 그런 신문사인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반공보 위반 혐의로 이준구 사장을 잡아넣죠. 네. 예, 그렇게 해놓고 이때도 역시 부인을 또 어떻게 합니다. 부인한테 주식만 양도하면 남편을 무죄 석방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채권자들을 동원해서 부도 내놓고 매각을 하죠. 강제로 경향신문을. 이때 그 부인이 은행에서 이제 은행 돈 빌렸는데 예. 은행들이 갑자기 예. 돈 다 갚아라. 예. 못 갚으면 이제 예. 경매 처분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연수 씨가 그 부인인데 돈을 준비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유찰시키고 해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정수장학회가 이 경향신문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경향신문사 부지, 예, 그게 건물을 포함해서 정수장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날 경향신문사 빌딩에 정수장학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작물의 사연이 다 깊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주 뼈아픈 예. 어떤 치욕스러운 대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향신문사를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로 가니까 문화방송하고 한 회사가 되죠. 문화방송 경향신문 이렇게 한 회사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전두환 씨가 집권하고 나서 언론 통폐합할 때 뭐 신문사하고 방송사가 뭐 한 회사야. 찢어.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을 분리시켜가지고 그게 또 돌고 돕니다. 돌고 돌다가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한화그룹 재벌신문이 되죠. 경향신문이. 네. 예, 그러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사원주주 회사. 네. 좀 기구한 경향신문의 운명이 다 정수장학재단하고 현대사가 그대로 관계가 투영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부산일보 조합원들이 경향신문사 빌딩 앞에 와가지고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에 손 떼라 이렇게. 예. 그런데 손 떼라고 이제 이제 하고 있다는 손을 안 떼고 있으니까 손 예. 떼라고 얘기하지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 권력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예. 또 이 정당한 양식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문제고 예. 사실 그 부정축제자 뭐 열 몇 명 처벌받은 거는 그대로도 부정축제 환수법이라는 예. 법이라도 만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본보기로 한번 보여준다고 잡아다가 그냥 족치면서 예. 족치고 뭐 고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서 헌납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주목패들이 강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력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하필이면 김지태 씨한테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의 설명 가운데 하나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김지태 씨는 부산에서 손꼽는 재력가였고 네. 그 군 사령관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16 쿠데타를 할 때 거사 자금을 지원해라 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거의 사실로 보여지는 게 예. 그 황용주 씨라고 예. 당시 이제 이 편집국장을 했고 대구사범 우리 박정희의 이 동창인 친구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박정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돈 달라고 했는데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이쪽은 들은 바도 없으니까 뭐 들었다고 꼭 줬으리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런 이 원한을 갖게 되는 돈 달라고 안 준다 해서 재산 빼앗아 버리면 그게 강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부산일보로 가서요. 네. 부산일보가 이제 이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게 87년 6월 항쟁이 성공되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곧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네. 박근혜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1995년부터 10년간. 예, 2005년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특히 2004년도에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당대표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한나라당 특정 정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 네. 이거 이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고 부산일보에 대해서 인사권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면 부산일보의 공정성 네. 언론사로서의 독립성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서 2004년도부터 부산일보 노동조합에서 본격적으로 정수장학회가 이 손을 떼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네. 그런데 예. 몇 가지 그 대목에서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예. 그 당시 보도를 보면은 그 대표로까지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예. 그 10년간 이사장 하면서 예. 연봉 2억 5천 급여를 받았다는데 투잡인 거. 살기 힘들었나 봐요. 예, 이게 또 생활 높을 고자. 예, 이거 뭐 국회의원 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달성군에서 예. 뭐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었나 봐요. 국회의원 봉급 뭐 한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 직원 상여금을 갖다가 상여금이 원래 1100%였는데 600%로 줄이면서 이 상근도 하지 않는 이 당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연봉을 갖다가 1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이렇게 늘렸단 말이죠. 그 IMF 직후에. 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다 봐요. 예. 국가가 망하다 보니까 박근혜 씨도 힘이 들어서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수장학재단이 재밌는 게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장학회인데. 장학회면 장학생들한테 돈 주는 게 일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 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운용 수익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줘야죠. 네. 근데 이 재단은 참 특이해가지고요. 네. 해마다 MBC 문화방송하고 부산일보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막 몇십억씩 갖다 바치더라고요. 이렇게. MBC 문화방송은 정수장학회에 장학금 21억 5천만 원을 기부하는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이를 재원으로 대학생 395명과 고교생 123명, 해외 장학생 107명. 그 돈 가지고 장학금 주죠. 네, 그 돈 갖고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다 부동산에 묶인 것도 아니고 2005년 당시의 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만 200억 정도 되는. 예, 예금이 엄청 많아요. 250억 정도 가까이. 그럼 그것은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까? 누가 뭐 또 세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 이자 받고 그러니까 뭐 사업이랄 게 없죠.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고 건물 임대료 받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연봉 2억 5천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서 또 돈 받고 이걸로 이제 장학생들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장학금을 나눠줘요. 이런 일을 하는 데인데 박근혜 씨가 1995년도부터 이사장이었는데요. 이 참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이제 연봉을 비상근 이사장에 네. 연봉을 1억 3,500만 원을 받았대요. 이제 이것도 지금 사실은 김지태 씨 차남인 김영우 씨라고 네. 그분이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 이 문서를 다 갖다 냈어요. 네. 박근혜 씨가 이사장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이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하면서 연봉을 그것도 비상근으로 출근도 안 하면서 연봉을 이게 1억 3,500만 원씩이나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직원 상여금을 이것도 1100%에서 600%만 해도 많긴 많은 건데 네. 하여튼 직원 상여금을 이렇게 자르면서 본인은 연봉을 2배로 올려갖고 2억 5,350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왜 올렸냐 이렇게 했더니 상근으로 바꿔서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출근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뭡니까 이거? 그 상근이라는 게 뭐 그 모양이죠. 그 위 상자 위에서 근무한다. 위에서 근무한다. 자기가 높으니까. 저 여의도에 네. 예, 몇 층 의원회관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상 횡령죄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2007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죠. 2005년도에 그만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상근 이사장 재임 시에 상근이면 사회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그죠? 보험료도 안 냈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절약이군요. 예, 그 1,33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분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예. 바로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돈을 받고 있을 당시 2005년까지 예. 이 박근혜 당시 대표의 입장은 이것은 적법하게 이 헌납된 그렇죠. 것이다. 근데 적법하게 헌납됐다도 근데 적법하게 헌납된 걸 왜 다른 사람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냐고. 자기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왜 적법한 건지 예. 일체 해명이 없었죠. 2004년도에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대표의 입장 나왔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장학재단이고 기업인이 재산을 헌납한 거다 이렇게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 12월 22일 날 발언한 게 23일 날 신문이 났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당시 헌납된 것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지 않느냐. 이사장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예가 드물긴 하겠지만 교통경찰, 교통순경 아들이 거액의 예금 통장을 갖고서 이것은 적법하게 그 시민들이 과태료 낸 거다. 범칙금 네, 국가에 낸 거죠. 낸 거다. 네. 근데 그게 왜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아버지가 한 거죠. 아닌데. 예. 아닌데 그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거 아버지가 한 거니까.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면은 딸이라도.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내놔야죠.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께 보고를 해서 아버지께서 하라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는 친척에 대해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결코 또 아버지 시대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이 나라의 아버지는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그런데 예. 그 이사장직을 2005년까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예, 2005년까지 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적법하게 이 사회에 환원된 재단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사장 맡고 있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때에서는 2005년에서는 그걸 그만뒀습니까? 이제 그때는 연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뭐 대책이 있었나 보죠. 그게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과거사 청산 예. 그걸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학회 조사를 하겠다. 그때 그만둔 거죠. 예. 그럼 효과가 좀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박근혜 씨는 사임을 했는데요. 네. 사람 이름만 다르고 성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왔거든요. 동지들이. 예, 아시죠 누군지. 예, 동지들. 예. 한번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선 이사장이 최필립. 네. 이런. 고 김지태 선생 차남 김영우 씨. 최필립 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박근혜 씨 이익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씨 시기는 내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유신 정권 때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었어요. 네, 70년대 후반에. 그런데 대통령 의전 비서관인데 한 일이 뭐냐? 네. 담당이었죠. 예, 그 영예 담당, 예. 큰 영예 담당.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렸을 때 유병수 여사가 저격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잘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겠죠. 그런 인물로 최필립 씨를 박정희 대통령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 기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분이 중간에 뭐 리비아 대사로 1990년대 초반에 한 3년 나가 있었고 하지만 쭉 박근혜 씨를 보좌해 왔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이해창 씨한테 치여가지고 한국미래연합이라고 이제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미래연합을 자기 살림을 차려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02년 대선 차떼기 사건이 있었고 차떼기로 모은 돈을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돈들이 이리저리 흘러가서 의원들한테 나눠졌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돈이 일부 얼마 갔다 이런 들으셨죠?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씨가 2005년도에 어쩔 수 없이 정수장학회 2억 3천
2억 5천? 2억 5천이나 연봉을 주는데 출근도 안 하고 1원만 상근으로 걸어놓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거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사장직은 내놨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 최필립 씨 등 또 다른 여러 사람들 이사들이 전부 친인척하고 측근들이에요. 그렇죠. 뭐 가족, 패밀리라고 봐야죠. 뭐 저기 정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거지가 많죠. 왜냐하면 공이 법인이기 때문에 정수가 이미 사회에 환원이 된 건데 그걸 또 환원하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또 하고 하는 것은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열받네. 인생을 참 쉽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남한테 강탈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작물재단인데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떡 취임해가지고 10년 동안 뭐 처음에는 1억 3천 얼마 그 다음에 뭐 2억 5천만 원씩 연봉을 받고 말이죠. 편하게 살아요. 이게 법 위에 군림하는 분들의 아주 그러니까 편리한 생존 방식 아닌가 싶어서. 법 바깥에 있는 분들이죠. 법 위에 있는 분들. 법으로부터 배제된 법의 보호도 못 받는 외로운 분들이죠. 그게 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법의 보호도 못 받지만 법의 규제도 안 받죠. 당연하죠.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사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간헐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겨우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게 이제 과거사 진상 진실위원회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단초는 풀렸지만은 아직 요지부동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서 좀 열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2억 5천만 원이 무슨 껌값이요? 우리 서신남이나 뭐 제가 2억 5천만 원 벌려면 뭐 해서 벌어요 도대체가. 근데 이거를 출근도 안 하고 상근 이사장이라고 1원만 걸어놓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냥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한민국 주류들 법 위에 사는 분들 법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분들 사는 방식이 이래요. 제가 이제 이 박근혜 씨뿐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은사씨인데 정운찬 국무총리 그때 뭐 어떤 회사의 고문 이래가지고 뭐 연봉 뭐 한 1억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 나왔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 박사하고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감옥 가 있는 신재민 전 차관 이런 사람 보면 뭐 법인카드 받아 쓰고 뭐 차 얻어 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힘들 텐데 그거 다 쓰려면은. 그러니까 힘들어도 뭐 그 안 되면 이제 와이프한테 줘 쓰기도 하고. 그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참여정부 때 이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책 중에요. 장관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장관 인사위원회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장관은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가? 장관 매뉴얼이에요.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부터 지명되었을 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첫 며칠간, 일주일간, 한 달간, 퇴임 전, 뭐 퇴임설이 나올 때, 퇴임 직후, 퇴임 후까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매뉴얼로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지시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직 장관들을 아주 그냥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성공한 장관의 경우,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장관의 경우, 성공과 실패 요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쭉 다 해놓은 거예요. 저도 청문회 준비할 때 3일간 그 2권짜리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요. 퇴임 후에 매뉴얼이 있어요. 퇴임 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장관은 매우 국민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그 분야의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명예로운 자리다. 따라서 퇴임 후에도 이 국가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익단체의 로비스트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돼 있어요. 근데 전직 장관들이 뭐합니까? 참여정부 출신 장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협회 회장으로 가요. 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가지고요. 고문 가서 뭐 하냐 그러면 하는 일이 없대요. 하는 일이 없는데 연봉 3억이야. 근데 원래 사실은. 열받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렇게들 해왔는데 네. 일정 시기 참여정부라거나 이 민주화되면서 일정 시기에 특히 장관들 중심으로 해서 좀 안 했을 뿐이고 그 시기에도 일선 검사들 중에 그 수원지검에서 삼성 특수부에서 삼성 사건 맡고 있다가 자기가 기소해놓고 예편하고 나면 자기가 기소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삼성 가서 그거 변호하고 법무팀에 가고 말이죠. 예, 법무팀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가 삼성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시 출근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나와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로비하는 게 자기 업무인 그런 삼성 고위 임원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 이게 세상을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장관 지낸 사람이 로펌에 고문을 가거나 협회에 고문이나 회장을 가서 뭐 하겠어요. 100% 자기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 자기가 승진시키고 보직 줬던 직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불러내서 정보나 빼내고 아니면 로비할 거 있으면 거기 부탁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연봉 3억 원을 왜 주냐고 운전기사 딸린 차를 내주고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았어요. 요즘에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 매뉴얼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무조건 취직하는 걸로. 아니요 문제가 되면은 4년 전 일이라 기억에 나지 않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내가 더 열받는 거는 내한테는 왜 고문하라는 제의도 안 하냐 이거야. 나도 장관 지낸 사람인데 이게 뭐냐고. 고문하라 그러면 또 누구 고문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받게 된 지금 이제 이 단초가 그 말도 안 되는 2억 5천. 그 상근직 출근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이 좀 의문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물 아버지가 훔쳐서 딸에게 전달한 훔친 게 아니고 강도질을 한 거지. 훔쳤다는 건 너무 이제 온건한 표현이고. 그건 사실과 안 맞아요. 강탈해서 딸에게 준 이 작물이 이것밖에 없느냐? 정수장학회만이냐? 더 없느냐?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는 도대체 뭐냐? 교주로 돼 있잖아. 교주 박정희 대통령 각각. 교주. 학교 교자예요, 교주. 퇴임하면 총장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퇴임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또 우리는 아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경산시 그 허허벌판에 20층짜리 높은 그 건물 지어서 영남대학교 처음에 그랬거든요. 허허벌판에 20층 빌딩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교육을 그렇죠. 그것도 뭐 평양에 있는 김 무슨 대학교 똑같이 만들어. 근데 왜 만들었냐 그 소문이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왜 저 허허벌판에 100만 평이나 되는 땅 위에다가 건물 하나만 저렇게 높게 지었냐 이랬더니 각하께서 거기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국도 이런 게 주변에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영남대 어디 있는데 했더니 저기입니다 각하. 저기 어디 안 보이거든. 각하가 한눈에 알아보시라고 20층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은 소문으로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랄 때 각하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20층짜리를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병지에. 당시에 저도 각하를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추운 겨울방학 때 학생들 전부 다 나오라 그래서 저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판교 쪽에 아니요 부산 쪽 종점 아침부터 부산 종점에 부산 종점 동네에 있는데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구나. 가서 4시간을 서서 추위에 기다렸는데 드디어 온다 하더니 대통령이 탄 차가 경부고속도로 개통하는 날 전구간 개통하는 날 서울에서 출발한 차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버린 4시간 기다렸는데 1초 만에 그냥 싹 다 지나가 버린. 박수치고. 얼마나 슬프스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는 저는 어렸으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다. 그 안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1초 만에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아니요. 나는 이 대통령은 역시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저는 엄청 자주 봤어요. 그래요? 대구에서 자랐잖아요. 이 박정희 각하께서 대구를 아주 애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수성못 유원지 뒤에 있는 수성관광호텔 거기 가면 박정희 각하께서 묵으시던 방이 그냥 있어요. 제가 가서 거기 자면 그 방 내줍니다. 관광호텔에서. 닮은 모양이죠? 아니지 그게 아니고
뭐 저도 명색이 장관이니까 네. 대구에서는 장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 호텔이 아직도 있어요. 수성관광호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성관광호텔이 지금 동대구역에서 쭉 해서 가는 동대구로 네. 그 밑에 있는 드랑길, 그다음에 수성로 이게 다 옛날에 없었어. 거기가 다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이 신천변에 그 천변도로밖에 없었어. 2차선, 왕복 2차선. 내가 다닌 중학교가 그 앞에 있었어요. 이건 뭐 수시로 집합이야. 양팔 간격으로 길에 쫙 늘어서는 거예요. 손은 들어야 돼, 지나갈 때. 나는 각하를 직접 한번 봤다니까. 창문이 조금 내려오면서 가볍게 손을 흔들고 지나가시는 각하의 모습. 가까이에서. 예.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유, 달리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이 받았는데 좀 풀렸어,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 원래 또 비행하다 보면은 구름도 만나고 이렇게 안개도 만나고 합니다. 다시 목표를 찾아서 갑시다. 예. 다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저공 비행으로 이 비행을 하면서 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것 왜 더 작물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를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건 부동산 가치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죠. 그리고 그 이외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스위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뭐 그 얘기만 있죠. 예, 얘기만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 뭐 스위스에 지금 계좌가 몇 개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알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압니다. 각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어. 외환관리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셨는데. 아니요. 당시에 보면은 그 프레이저 위원회라고 기억나시죠? 예, 미국에. 네, 그 청문회. 프레이저 청문회. 그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사실은 박동선 씨. 박동선 게이트. 예, 박동선 게이트. 그게 뭔지 지금 청취자들 몰라요. 예. 박동선이라는 한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서 미국에 파는 사람. 그 당시에는 쌀도 많이 이제 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쌀을 갖다가 미국에서 팔고 예를 들면 그 매각한 대금 800만 불 이런 걸 갖다가 미국 정계에다가 뿌렸습니다. 왜? 예. 뭐 때문에? 이제 로비 자금으로 한국 뿌렸고. 정부의 로비. 그렇죠. 한국 정부의 로비를 대행해서 뭐 하원 의원 또는 뭐 여러 상원 의원 이렇게 해서 뿌려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다시 소환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프레이저 청문회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재미있는 것이 박동선 씨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미국에 망명했던 김형욱 한국 중앙정보부 부장 또 하고 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아들. 또 근데 그 아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보면은 당시에 한국에 주로 들어와 있던 칼텍스라고 하는 석유 업체들, 정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 한국에서 이제 석유를 막 팔아먹으니까 그 회사들에게 100만 불 내놔라. 리베이트. 선거 때 뭐 내놔라 해서 그런 모은 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 그 프레이저 청문회의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1971년 그러니까 마지막 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유신 김대중 후보와 붙었던 그 선거에서 100만 표 차이도 안 나게 98만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부정선거를 다 하고도 그거밖에 못 이겼죠. 당시에 그 이 비자금 선거에 동원된 비자금이 당시 국가 예산의 10%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200조 넘죠. 그때는 250조. 공무원들이 시청 지하실에서 봉투에 현금 넣는 작업했어요. 그 집집마다 돌리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대통령 선거 때 25조에서 30조 정도 썼다는 얘기야. 좋은 시절이야. 대통령이 출마했다고 대통령이 돈을 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좋아. 국민소득이 끝내준다 정말. 국민소득이 그 통계 안 잡혀서 그렇지. 통계 잡았으면 고도성장 해버렸지. 아니요, 그 고도성장의 일부였다고도 봅니다. 그때 스위스 계좌 얘기가 나오죠. 그때 스위스 계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게 아니라 박정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각하의 국가 발전을 위한 통치 자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 리비아에 카다피도 지금 보면 스위스 계좌 이런 게 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비아 국가 재건 자금으로 쓰겠다 못 돼 있는데 이건 물론 스위스 자금은 여전히 의혹의 대상입니다만은 의혹이 아닌 확인된 것들도 있어요. 1980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전두환인데. 그 금고. 금고. 큰 금고. 큰 금고. 벽에 있는. 그 금고도 알고 보니까 이 당시 전두환 씨가 어떻게 그 금고가 있는 걸 알았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언론사 간부가 그 방에 불려갔다가
이 책장으로 돼 있는 걸 쑥 누르니까 영화처럼 싹 돌면서 안에 금고가 나오고 거기서 돈을 줬대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손이 좀 커가지고 예. 보통 주면은 양옥집 한 채 값을 줬대요. 그때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로재서 끊어서 줬대요. 돈을 물론 박정희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상공부의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촌지를 줄 때요. 책상 위에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로 대충 3cm, 2cm 이렇게 끊어서 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로 끊어서 주는 돈을 주는 방법이 이제 부피로 주는 게 있고 그래, 두께로 주는 게 있고 옷을 달아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옷을 아니, 무게 달아가지고. 돈도 중량으로 주는 게 있어요. 예. 많을 때는 무게 달아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진짜 환상적이지. 이렇게 쌓아놓고 자로 2cm, 3cm 재가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전두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이 이제 가서 눌러보니까 돈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현금이 9억 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박근혜 씨한테. 박근혜 씨한테 생활비로 썼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뭐 이 몇백억. 몇백억이 참 아름다운 얘기야. 눈물겨워. 그거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 그게 그게 이제 진짜 아름다운 얘기야 이거는. 미담이야. 그런데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이죠. 2007년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냅니다. 기자들한테 슬쩍. 이 박정희의 비자금이라는 게 무슨 돈이냐. 박정희 개인 재산이냐. 이 강탈한 작물 아니냐. 이걸 생활비로 줬는데 이게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 3천만 원 하는 당시니까 아파트 20채 값이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 뭐 얼마입니까? 한 5억으로 잡아도 20채면 100억이고. 5억짜리 아파트 서울에 별로 없어요. 최소한 10억은 나가지. 그렇죠. 요새 뭐 노원구에 사시더니 간이 작아지셨나. 제가 간만 작은 게 눈도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어요. 예. 눈동자도 좀 근데 작아졌어요. 우리 그런 얘기는 우리 전두환 각하의 인격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간직하기로 하죠. 저는 이게 다 이제 작물인데 그러니까 정수장학회가 지금 핵심이지만 이 이외에도 주렁주렁 달린 작물들이 국내외에 지천으로 있는데 유경재단 이런 것도 있고요. 칼부림 나고 뭐 그러잖아요.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 오늘의 비행 목표는 정수리에 정수장학회니까 중간에 딴 데로 새지 말고 글로 갑시다. 이 정수장학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도 이것이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까짓거 그거 뭐 몇 개 정도야가 아니라 이 줄줄이 사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저공 비행을 해서 접근해서 기총소사는 이 소세지는 혼자 있는 소세지가 아니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 달려 있는 것 중에 좀 큰 거 하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최필립 씨 얘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딴 데로 막 열받아서 막 가버렸어요. 이 최필립 씨 참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1928년생이니까 지금 몇입니까 지금? 84시네요. 우리 세는 나이도 85되잖아요. 참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직접 이사회를 이끌고 부산일보 사장 인사도 그저께 했어요. 어떤 분을 사장으로 임명하셨더라고. 이 최필립 씨는 젊어서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큰형의 박근혜 씨를 보좌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0대의 그 젊은 공무원이 시작한 일을 지금 8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마당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2년도에 한국미래연합 만들 때도 앞장서서 하셨고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이제 국정원 그 과거사 진실규명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연봉 2억 5천 그거를 누릴 수 없게 된 시점에서 그만두고 나니까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최필립 씨입니다. 최필립. 그리고 박근혜 씨가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사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부산일보 문제가 번지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나는 손 뗐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그 이사진을 완전히 다 개편하고 이런 것도 반대하지는 않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거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이거는. 자기는 정수장학회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사장도 아니야. 이미 이것은 공익재단이고 공적인 기관이고 거기 이사진과 이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데는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이 직접 결단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박근혜 씨의 말에 따르면 정수재단은 이미 사회에 환원하였으므로 사회의 재단을 환원하라고 하는데 이미 환원한 것을 어떻게 다시 환원하느냐 어거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환원한 거하고 진짜 환원한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환원하면 되잖아요. 이제 결국 얘기를 이제 다시 하자면 최 필립 씨는 이사장인데 이사장은 이사회가 뽑잖아요. 이사회는 다 박근혜 씨와 잘 알고 아는 사람이나 측근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사장으로 뽑겠냐고요. 당연히 박근혜 씨의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뽑는 거죠. 어느 당 대의원들하고 마찬가지네. 이제 봉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뭐 이사장 연봉, 이사 뭐 출장비 이런 걸로 합법적으로 다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박근혜 씨가 최필립 씨한테 지시를 해야죠. 자기를 평생 모신 비서관인데 당신 이사장 물러나고 이사진 다 개편하세요. 이사진에는 김지태 선생의 유족도 넣고 그러면 장학회에 어울리게 교육 분야라든가 사회 분야에서 헌신해 온 분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좋은 분들을 이사로 개편하고 그렇게 되면 손 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이사장 아니니까 최필립 씨는 자기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지금. 말 되나? 관계없다는 걸 믿을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건 본인의. 딴 사람이 창고 관리한다고 장물합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물 창고가 저기 있는데. 공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라도 또는 과거에 자기 선대에 의해서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한 조금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바로잡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죠.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뭐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 소신남 미안한 마음을 생각이 드세요? 있길 바라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은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신뢰는 저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랄 걸 바라야지. 지금 이 마당에 이렇게까지 이미 환원한 걸 다시 어떻게 환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 그럼 지금 그 개가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가서 박근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진술은 또 바뀔 수도 있죠. 좀 이렇게 법정으로 가야 진술이 바뀌지. 법정도 안 가고 진술이 바뀌나요? 법정으로 보내려면은 법을 만들어야지 이제. 자 보니까 부산연합뉴스 발로 19일 날 부산일보사는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부산일보 주주는 전부 다 이거는 정수장학회야. 100%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표이사 사장에 이명관 52세 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1982년 수습기자로 부산일보사에 입사한 후 쭉 해서 뭐 그렇게 됐네요. 노조는 신임 사장의 출근 저지를 시작하고 사령장을 거부하기로 해서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네.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 작물 창고에. 정수장학회. 근데 작물애비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다. 작물누나. 작물누나. 작물누님. 작물누님. 네, 좀 존칭은 또 없어요. 그러면 작물누님으로 하죠. 국민누님은 들어봐도 작물누님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장학회니까요. 장학생이 있겠죠. 혹시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에 대해서 우리 소신남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학금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 장학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찰해서 지금 파악이 좀 됐습니까? 오늘 기총소사는. 지금 이게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도 궁금했어요. 낮에 정찰을 하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장학회면 반드시 장학생이 있을 텐데. 이 장학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몇 명이나 될까? 무슨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 장학생 중에 유명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해야죠. 누리집을 발견하고 잠입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은 2개의 모임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장학생인 대학생들은 이 정수장학회 청호회 이런 이름으로 모임을 해요. 이미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옛날 장학생들, X장학생들, 옛날 이 사람들은
상청회, 정수장학회 상청회는 3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1962년 5.16 장학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정수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받은 장학생의 총수가 3만 명인데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숫자는 약 4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 정호회 홈페이지요. 네. 정수장학회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예요, 사실. 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접속돼요? 예. 아니요. 초기 화면만. 예. 아, 참 정말 신기하더라고 이게. 거기 뭐 메뉴가 쭉 나오는데 뭘 눌러도 접근 권한이 없대요. 로그인을 안 하면 접근이 안 돼. 보통 홈페이지는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의 고급한 어떤 것들은 회원 게시판에서 하더라도 BBS나 폐쇄형 BBS를 운영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모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홈페이지를 구경하는 것 말고는 어떤 메뉴도 접근이 안 돼. 이야, 신기해요, 이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완전히 높은 담벼락 위에 가시철망 올려놓고. 장학금을 받아야 이제 멤버가 돼야죠. 아니, 그러면 이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이 되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돈 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겠다는 아니, 거죠. 무슨 장학회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상청회는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소문으로는 전국 조직망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볼까요? 야, 재밌다 이거. 우리 부일장학회의 유명한 장학생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국방부 장관 할 때 윤광웅 장관 같은 분들도 있고요. 네, 그분도 부산상고 나왔죠. 다 백양장학회 부일장학생 출신입니다. 근데 이 정수장학회가 배출한 장학생 3만 명 가운데, 요 얘기하기 전에, 이 청호회, 대학 재학생들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보셨죠? 한자 휘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내리신, 청호회를 조직할 때 내리신 휘호를 보면, 음수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 정말 좋은 말이에요. 김지태 선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수장학회의 돈을 받을 때는 부일장학회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예. 근데 그게 아니겠죠. 아닌가? 예. 자기를 생각하라는 뜻이겠죠. 대통령 각하를 생각하라. 그럼요. 예. 일종의 뭐 각하 깔때기라고 할까. 자기 깔때기. 이건 내 돈. 내가 돈을 내리니 니들은 항상 이 돈을 받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 물을 마실 때에는 근원을 생각하라. 이 말을 듣기만 하면 김지태 선생이 생각나.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그 장학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탈당했는지 또 이렇게 변질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게끔 돼 있는 거죠. 각하께서는 당당하세요. 그게 찜찜하지도 않았나 봐. 찜찜하면 절대 근원을 생각하지 말라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찜찜하면 혁명을 못 하죠. 혁명을 못 해요. 5월 달에 그것도 그 좋은 날씨에 쿠데타를 하다니 그게. 예, 여기 이제 상청회를 보면요. 유명한 분들이 많아. 여기 끝내줘. 부산 복국집, 초원 복국집 기억나시죠? 지역 감정이 확 일어나야 돼. 누군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이 확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찌면 영도 다리에 다 뛰어내려야 돼.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김기춘. 법무부 장관도 했죠, 이 사람. 법무부 장관 했죠. 이 사람이 상청회 회장 출신이요. 검찰총장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그 다음에 현경대 씨라고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학원 의원이라고 친박 의원으로 통하는 사람도 있고. 자민련까지 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있어 손봉숙 의원. 여기 옛날 장학생이야. 열린우리당의 오재세 국회의원. 여기도 전주의 최수찬 의원이라고. 이분도 여기 출신이에요. 되게 다 민주당의 우파 계열에 속하던 분들이죠. 실용파들. 재밌습니다. 법조계에도 많은데요. 신승남 전 검찰총장,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이분은 지금도 18대 국회의원이죠. 신승남 장관. 안병영 전 교육부 총리도 여기 장학생이었네요. 제일 많은 직업은 학계인데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줬나 봐요. 아니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돌봐줬던가. 그렇죠? 이거 뭐 상청회 같은 거 하면 이 정수장학회의 프리메이슨 비슷한 비밀 조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서 그런지 약 400명 정도가 대학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몇 분이 지금 박근혜 캠프의 자문위원 교수로 들어와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네. 발표하겠죠. 요게 결국 요 동창회, 네. 장학생 모임 청어회와 상청회, 요게 정수장학재단의 부속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좀 생각나는 게 저는 우리 김지태 씨 유족들 참 마음이 아프죠. 이분들 어떻게 사시나요? 지금 이분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수된 재산을 갖다가 반환을 더 청구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죠.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이 특수한 사정에 따른 공소시효를 또 달리 연장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특별법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특별한 어떤 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뭐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 정수장학재단의 문화방송 주식 30%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종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든지 팔아치우는 게 이 정부의 특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기 말에 다가와서 좀 걱정이 덜어지긴 했습니다만 KBS 2채널을 이제 사유화한다. 또 MBC도 뭐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박문진 이사장을 사실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결국은 KBS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듯이 이 국민주권 공적 통제 속에 있는 거죠. 70%니까. 그런데 이걸 다 풀어서 매각해버리고 나면 최대 주주가 될 게 누가 되느냐. 정수장학회가 재단이 최대 주주가 되죠. MBC에. 그렇게 되면 부산일보가 이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 MBC라는 공영방송도 정수장학재단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C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정수장학회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가족들도 부유장학회 자체가 무슨 개인 재산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출연하긴 했으나 공적인 재산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원위치가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부산일보나 또는 MBC까지도 공영방송, 공영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는 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시효가 다 지났고 뭐 이거에 대한 형사적인 소추도 이제 시효가 다 지났고 뭐 법적으로는 현재 민법상으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 소송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글쎄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것이 강탈에 의한 거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이건 뭐 정의는 어디서 찾죠? 소신남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뭐 안 찾아지면 정의를 만들어야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산들을 갖다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강탈하는 국가 권력을 빼앗는 사람이니까 남의 재산 강탈하는 것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것도 반체제지. 반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있는 체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회 할 때는 재벌들이 그냥 기둥뿌리에 톱질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아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불러다가 삥 뜯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 폭력배로 요새 잡혀가는데 15살도 다구속이야. 잡혀가는데 저 남산 뭐 저 중앙정보부 저 사무실이나 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부속실 같은 데 불러다가 재산 강탈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화는 헌납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 안 보내고 지가 가져도 정상적인 거라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생긴 이 작물 그 자체인 불법 취득 재산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심보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저공비행의 그 어떤 우리 저공비행이 존경하는 우리 팟캐스트 방송 낙검수. 네. 우리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낙검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수요일에 우리 저공비행을 업로드하게 된 그런 낙검수에서 우리 이 MB 각하에 대해서 국가를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죠. 네. 근데 그 원조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완전히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거지. 그렇죠. 이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박정희 소장이나 또는 이 진위 쿠데타 일으켰던 이 전두환 소장이나 다 처음에는 부정축제자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나중엔 다 결탁해서 함께 하잖아요. 자기가 더 큰 부정축제자가 됐죠. 예. 정의를 세운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일 먼저 부자 세금부터 깎아준 사람 또 세태에 따른 방식은 다르지만은 철학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비록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범죄 작물을 은닉하는 것도 범죄잖아요. 작물 은닉죄지. 예, 작물 은닉죄죠. 그리고 작물을 굴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도 범죄 수익이고 다 몰수 대상 아니에요. 몰수 대상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가로부터 근데 2단계입니다. 김지태 선생이 국가에 헌납한 것이 진짜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니죠. 강탈한 건데 강제한 건데 만에 하나 자기 뜻에 의해서 헌납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개인이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 사실 이걸 5.16 장학회로 넣은 거는 국가재산을 도둑질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을 만든 거고 그 딸이 10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의 월급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합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오늘 이제 저격을 마감하면서 기총소사를 마감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박근혜 씨가 한 일은 아니죠. 그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강탈한 재산에서 자기가 수익을 올린 것은 그 딸의 책임 맞죠. 물건을 훔친 죄와 작물을 신고하지 않고 작물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거기서 수익을 취득하거나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 은닉을 할 경우에는 그건 별도의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거 아니라는데. 자기 거 아니래잖아요. 그 자기가 아니라는 걸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면은 당장 실질적으로 손을 떼야죠. 손을 떼대는데. 손은 뗐지만 발은 그대로 담그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발까지 빼야 되는데. 그럼요. 손만 씻고 털어버리면. 그럼요. 안 되죠. 자, 오늘의 결론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론. 이 정수장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재산의 강탈 또는 공익재산의 강탈 그리고 이 강탈해서 만든 이 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누린 이 모든 행위들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께서 평생 자신을 보좌해왔던 최필립 이사장에게 이사진의 전원 교체를 명하고 널리 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부일장학회와 잘 어울릴 만한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뽑게 함으로써 이 정수장학회가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김지태 선생의 뜻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바꾸는 것까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박근혜 씨가 지난 시기 이 범죄의 증거로부터 이 작물로부터 수익을 얻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빚을 갚는 길이 아닌가. 이게 오늘의 저희 결론적 소감인데. 예, 이 정수장학회의 인허가권자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예, 그게 등록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그 현재의 박씨 일가나 다름없는 분들을 물러서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꾸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교육청과 또 그 김지태 씨 유가족들
등이 협의해서 그게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더 이상 관여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전국민 이사추천위원회 이런 걸 만들든가.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공공의 논의장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면은 더 이상 관계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근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문제는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거 미완의 그러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고 범죄의 규명 대상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적인 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특히나 이러면서 무슨 쇄신이 무슨 혁신이 있을 아니 수 이거는 있습니까? 공사 구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합법과 불법 사이에 또는 상식과 비상몰상식 사이에 기본적인 구분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 잘못하면 각하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양심재건 최고위원회, 정의재건 최고위원회가 빨리 소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저공비행 기총소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오늘 비행하다가 워낙 다뤄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오늘 비행 범위가 좀 넓긴 했습니다. 아니 육안으로도 여기저기 뭐가 보이니까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저공비행이기 때문에 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육안으로 예. 육안으로 또 기계로 뭘 투하하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자, 이제 우리 조정사 소신남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예. 자, 오늘 이 저공비행 우리 의리남 우리 유시민 대표가 오늘 정수장학회의 정수리를 찾아서 왜 부산일보 노조원이 서울 경향신문사 앞에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하는지 거기에 얽힌 우리 현대사의 비극, 흘러간 비극이 아니라 아직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심이 제대로 서 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저공비행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갈겼더니 좀 시원하긴 한데 후한이 좀 두렵네. 예, 기지를 또 습격할지도 모르죠. 예, 우리가 정수장학회의 옛날 장학생 조직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어서 예. 좀 약간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우리가 이 녹음하고 있는 이 녹음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분들이 또 이걸 찾아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실지 저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는데 예.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룬 것은 결코 우리 두 사람이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장학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받았어요? 예, 저는 성적으로 대학교 때 장학금 받은 사람입니다. 정수장학회 말고 다른 데에서. 그렇죠. 그건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일체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장학금에 원한이 맺힌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대표하니까 성적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장학금이라고 받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3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공소시효가 지났네. 둘이 하니까 다른 데는 4명씩 하는데 좀 너무 좀 쪽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적절하게 한 분 더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고용 창출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도 안 주는데 뭔 고용 창출이람? 예, 후불제니까 우리는. 예.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셔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배로 잘 들린다 그래요. 예. 2배로 즐겁고, 예. 2배로 유쾌하고, 한 달에 10,000원 내고 2배로 즐기면 싸죠. 좋잖아요. 싸죠. 예. 이거 아마 입체적으로 아마 들릴 거예요. 예. 3D로 이렇게 들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3D라는 게 보는 건데 예. 들리는 것도 3D가 가능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소감 남기실 때 누구 한 사람 여기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의견 좀 개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고정 출연자는 아니더라도 게스트로 이 사람 불러서 이런 주제로 한번, 이런 목표를 향해서 저공비행 한번 하고 기총소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적극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결정은
윤 PD가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저 정치자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많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신바람 나는 비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오늘 저공비행 두 번째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찾아뵈는 일주일 후까지. 네, 설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소신남 노회찬과 의리남 유시민의 저공비행.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자, 청취자 여러분. 네, 소신남 노회찬의 이거 다시 해야 돼. 자, 다시 한 번. 자, 그냥. 요런 거 녹음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애국의 길에 언제나 웃음만 가득하기를 바래. 하지만 때론 힘들어 할 때도 있지. 그럴 땐 처음에 마음 생각해보네. 우리는 매운 연기 속을 살리며 벅찬 노래를 불렀지. 마음이 뜨거웠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노래들을 영원히 간직할 테야. 친구야 잊지를 말자. 그때 그 마음 별 보며 굳게 다졌던 처음의 마음.